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남자입니다. 아내와 10년이 넘는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항상 느끼고 있었던 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아내가 원하는 걸 제가 충족시켜 줄 수 없다는 거였어요. 그만큼 물질적 소유가 남들과는 상당히 달랐었죠. 아내는 항상 불만이 많았었어요. 지금의 삶에 만족을 하지 못하고 저희보다 잘 사는 집안들을 부러워했었죠. 처음에는 그런 사람인 줄 전혀 알지 못했었는데 결혼 초에 아내는 소박하게 살아도 행복하기만 하면 바라는 게 없다고 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아내의 성격은 바뀌기 시작했고 비슷한 나이대에 결혼한 사람들과 비교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벌어오는 돈에 대한 불만이 커짐과 동시에 부부싸움으로까지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가 더 뛰어다녀야만 했었고 그렇게 해야지 아내의 불만을 조금이나마 가라앉힐 수 있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이런 삶을 살아오다 보니 지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에게 좀 쉬고 싶다고 하고 있는 일의 개수를 어느 정도 조절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었지만 그럴 때마다 부부싸움은 당연한 결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게 가정의 화목함을 유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죠. 이런 생활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아내를 향한 제 마음도 점점 식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건 아이들 때문이었죠. 그렇게 살아온 지 10년이 넘어가던 시점에 그동안 싸웠던 건 아무것도 아니었을 만큼 집안이 휘청거릴 정도로 엄청 크게 싸운 적이 있었어요. 매달 생활비를 300만 원 정도 가져가는 사람이 어느 날 못 보던 가방을 하나 가지고 들어왔어요. 무슨 가방이냐고 물어보자 아내는 예민하게 반응을 하더니 신경 쓰지 말라면서 급하게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10년을 넘게 살아왔었는데 딱 봐도 쓸데없이 또 사치를 부렸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 가방, 이번에 산 거야? 대충 봐도 명품 가방인 걸 알겠는데, 숨긴다고 내가 모를 줄 알았어? 그거 얼마 주고 산 거야? 집에 가방이 한두 개가 아닌데, 또 가방을 사는 건 너무하다고 생각되지 않아? 방 하나가 가방으로 가득 차 있을 정도인데, 당신의 사치는 언제쯤 멈출 거야? 이렇게 사는 게 당신은 행복하니? 내가 뭘 하던 무슨 상관인데. 당신은 돈이나 벌어오면 되는 거야. 지금 생활비도 턱없이 부족한 거 알고 있지? 애들 키우면서 내가 원하는 걸 충족시켜 주려면 지금 하는 일로는 부족하지 않겠어? 웬만하면 저녁에도 들어오지 말고 대리운전이나 한 건 더 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야 나랑 우리 애들 먹여 살리지. 당신이 사치를 줄일 필요는 없는 거야? 내가 힘들다고 계속 말하고 있는데, 지금보다 얼마를 더 해야 멈출 생각인 건데, 계속 이렇게 살면 우리의 관계도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들다는 거 잘 알 거 아니야? 그냥 갈라섰으면 좋겠어? 이제 그만 좀 하자. 이런 식으로 사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삶이라고. 꼴랑 한 달 생활비 300 맞춰주면서 한 돈 1,000만 원 주는 사람처럼 말을 하고 있네. 정말 어이가 없다. 능력 없는 당신 데리고 살아주는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돈만 벌어오면 되는 거야. 알겠어? 내 주위 사람들은 남자 하나 잘 만나서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데 가방 하나 산 거 가지고 엄청 쪼잔하게 구네.
내가 외제차로 바꾼 것도 아니고 꼴랑 가방 하나 새로 장만한 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 나도 능력 없는 당신이랑 사는 거 지긋지긋해. 저와 아내는 서로가 가지고 있던 불만이 터져 나오게 되었고 결국엔 상처가 되는 말들을 쉬지 않고 내뱉었어요. 저도 더 이상은 이런 식으로 살고 싶지 않았어요. 돈만 버는 기계도 아니고 10년의 시간 동안 제 살과 뼈를 내어준 거나 마찬가지인 돈을 아내는 조금도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죠. 결국 저희는 그날 이혼하자는 말까지 나오게 되었고 한동안 냉전의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이렇게 사는 건 도저히 아닌 것 같아 매달 주던 생활비를 끊어버리기까지 했었죠. 하지만 아내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저를 더 크게 자극했고 결국 각자 갈 길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확고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어요. 더 이상 아내와 함께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고 처갓댁에 찾아가 하소연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많이 참아왔었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싶네요. 제 능력으로는 저 사람을 충족시켜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이들도 제가 키우겠습니다. 여자들은 원래 다 그래. 그 정도 안 쓰고 사는 게 어디 있어? 돈 써들고 세상 떠날 것도 아닌데 사는 동안 하고 싶은 거 하게 놔두면 좋은 거 아니야? 자네가 내 딸과 결혼하고 싶다고 했을 때 뭐라고 그랬어? 모든 걸 다 내어줘서라도 행복하게 만들 테니 내 딸을 달라고 했잖아. 그럼 이 정도는 각오하고 데려간 거 아니야?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나서야 내 딸을 도로 데려가라는 게 말이 되나? 서로 지지고 볶고 얼굴을 붉혀도 이혼만큼은 허락해 줄 수 없네. 자기가 부족한 건 생각도 안 하고 이혼하자는 말부터 꺼냈다니까? 이럴 거였으면 애초에 결혼도 하지 않았지. 당신 때문에 내 인생 10년이 날아갔다고. 자네가 이렇게까지 무책임한 놈인 줄 알았으면 내 딸을 주지도 않았지. 내 딸 인생은 어떻게 보상해 줄 텐가? 이혼을 할 거면 그만큼 대가가 필요하지 않겠소? 대가라뇨? 저 사람만 인생을 허비했나요? 제 10년도 같이 쓸어내려 갔다고요. 제가 얻은 건 뭔데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빈 껍데기만 있는 상태잖아요. 알뜰살뜰 모아서 삶이 좋아질 수 있게 노력이라는 건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저 사람 때문에 애들도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말이 나와요? 장인 장모는 제가 무조건 잘못했다며 자기 딸을 데려갔으면 평생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이혼만큼은 무조건 반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전혀 다른 말을 듣게 된 터라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저는 이혼 소송이라도 가겠다며 더 이상은 아내와의 관계를 질질 끌지 않기로 결정하게 되었어요.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건 제가 우울증에 걸려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길 것 같아 하루라도 빨리 이혼을 하고 제 삶을 사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이혼을 준비하는 동안 아내는 제가 생활비도 끊고 제대로 된 남편의 역할을 끝까지 행해주지 않았다는 거에 보란 듯 아이들을 방치해버렸어요. 평소 같았으면 회사에서 퇴근을 하고 바로 대리운전을 뛰는데 아내와의 이혼을 통보한 이후 대리운전은 그만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때부터 아이들은 오로지
제 몫이 되었습니다. 돈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되다 보니 제 삶을 찾은 것 같았어요. 잠잘 시간 쪼개가며 대리운전을 했을 때와는 다르게 행복 지수가 훨씬 높아졌고 돈보다 가정이 중요하다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었죠. 아내는 그런 저에게 매일같이 불만을 쏟아내었지만 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매일을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돈도 없는 사람이 몸에 명품을 휘감고 나타났더라고요. 사치를 부리기에는 카드까지 전부 다 막아놓은 상태라 아내가 제 돈을 함부로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죠. 그러다 보니 아내의 돌발 행동들에 의심을 품었고 제가 돈을 주지 않는다고 이혼하기도 전에 바람을 피우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었어요. 갈 때까지 가는 아내의 행동에 그냥 넘어갈 수 없었던 저는 제발 정신 차리라고 한마디 싸붙였네요. 그렇게 살면 당신 인생이 행복하다고 느껴져? 내가 봤을 때 그거 병이야. 생활비 끊었다고 나 몰래 다른 남자 만나고 있는 거지? 그러지 않고서야 지금 당신이 걸치고 있는 것들 살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잖아. 웬만하면 이혼하기 전까지는 쓸데없이 바람 피우는 행동은 자제해 주는 게 좋지 않겠어? 내가 뭘 하던 당신이 뭔 상관인데? 어차피 갈라서면 남남 아냐? 나도 살 길을 찾아야 할 거 아냐? 능력 없는 당신같이 찌질한 남자 만나고 싶지 않거든.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제대로 된 남자 만나서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려고 내 몸에 투자 좀 하겠다는데 쓸데없이 참견하지 말고 집에서 애들이나 봐. 아내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또다시 새로운 명품 옷으로 온몸을 휘감더니 다시 집 밖으로 나갔어요.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 인생은 단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열심히 두 발로 뛰며 가정을 지키기 위해 살아왔었는데 돌아오는 건 능력 없는 사람이라는 말뿐이었고 아내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 저는 실패자라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가정을 지키고 싶었던 것 뿐이었는데 그렇지 못했던 게 너무 마음이 아팠었죠. 그렇게 아내와 이혼을 통보하고 정신적으로 힘든 삶을 살아가던 어느 날 매일같이 아이들과 제가 자고 있을 시간인 늦은 새벽이 되어서야 집에 조심히 들어왔어요. 방문을 살짝 열어 문틈으로 아내를 바라봤는데 양손 가득 명품 가방들과 옷들이 가득하더라고요. 꽤 지쳐있는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가지고 들어온 명품들을 바라보면서 뿌듯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저와 이혼도 하기 전에 외도를 하고 있다는 게 확실해 보였고 저에 대한 마지막 예의가 아닌 것 같아 화가 치밀어 오른 저는 확실한 증거물을 만들어 아내에게 제대로 된 위자료 청구 소송까지 갈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아내의 뒤를 미행해야겠다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고 다음날부터 아내를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신이 나갔는지 남자를 한두 명 만나고 있는 게 아닌 듯 보였습니다. 전화 통화를 받더니 잠시 뒤 한 건물 안으로 들어갔고 한참 뒤에나 나오던 아내는 작은 명품 가방 하나를 들고 나왔죠. 그리고 또 다른 지역으로 옮긴 아내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보였고 전화가 왔는지 반갑게 웃으면서 대화를 나누다가 또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런 일들을 반복적으로 하던 아내는
어느새 집에 도착했을 때 양손 가득 명품들이 한가득 쌓여 있었어요. 아내는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 다른 남자들 집에 들어가 원하는 걸 내어주고 대신 명품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죠. 한참 동안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온갖 상상을 하던 저는 아내가 도대체 어떤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 집으로 들어가 명품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는 아내를 돌려 세운 뒤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나는 당신과 할 말이 없는데 뭐가 더 남은 거야? 또 쓸데없는 말 할 거면 그만 내 방에서 나가줬으면 좋겠는데. 당신이야말로 어디 갔다 온 건데? 애들 배고파하는 거 안 보여? 쓸데없는 짓 할 시간에 애들이나 챙기지 그래? 내가 애들 볼 때는 그래도 끼니는 거르지 않게 했거든. 당신은 도대체 할 줄 아는 게 뭐야? 당신 요즘 뭘 하고 다니길래 이렇게 많은 명품들을 가지고 집에 들어오는 거야? 나 말고 다른 남자 만나고 있기라도 한 거야? 우리 아직 법적으로 부부인 거 몰라? 내가 남자를 만나던 뭔 짓을 하던 그게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야? 나는 가지고 싶은 걸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능력 없는 당신 때문에 지질이 궁상처럼 살 바엔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걸 내어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얻는 삶이 훨씬 좋다는 걸 깨달았어. 그걸 뒤늦게 깨달았지만 그래도 나는 지금 상당히 만족하고 있다고. 부자들은 확실히 다르더라고. 나도 능력 있는 좋은 남자 빨리 만나서 제대로 된 인생 살아봐야 되지 않겠어? 나 정도 얼굴에 몸매가 되니까 남자들이 달려드는 것 봐. 돈 많고 능력 있는 남자가 애 딸린 이혼녀를 누가 좋아해 준다는데? 그 사람들은 눈이 없냐? 당신이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당신은 그냥 놀잇감에 불과한 거라고. 명품에 눈이 멀어 이용당하고 있는 걸 모르고 사는 당신이 정말 한심하다. 나이가 몇인데 아직까지도 철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제발 좀 신경 꺼. 더 이상 나한테 미련 갖지 마. 나도 할 만큼 하면서 살아왔다고. 당신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처지는 아니잖아? 지금까지 살면서 나를 제대로 충족시켜준 적 있었어? 단 한 번도 없었잖아. 나는 내 삶 찾아갈 테니까 당신은 애들이나 키우면서 평생 찌질하게 자식들을 위해서나 살아. 저는 아내의 마지막 한마디에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얼굴에 손을 올려붙이고 말았습니다. 아내도 가만히 있을 성격은 아니라 제 뺨에 손을 올렸고 저희는 씻을 수 없는 상처까지 남아버리고 말았어요. 저는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10년이 넘는 시간을 버티며 살았던 거죠. 철없어 보이고 물질욕이 어느 정도 있어 보여도 여자로 태어났으니 꾸미고 싶은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내가 원하는 걸 맞춰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왔었습니다. 사랑하지 않았다면 바로 이혼을 했었겠죠. 하지만 부부라는 건 저 혼자만 잘한다고 해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하는 만큼 상대방도 저에게 어느 정도 해야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한쪽만 희생한다는 건 옳은 방법이 아니었던 거죠. 다른 남자들 집에 드나들었던 아내의 모습들이 너무 실망스러웠고 사랑했던 마음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게 되었어요. 오히려 더럽게 느껴지기 시작했죠.
저는 아내가 어떤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 처갓집에게도 보여주기로 결심하게 되었고, 며칠 뒤 아내가 고급 맨션에 들어가는 걸 놓치지 않고 뒤따라 갔어요. 그리고 어느 집에 들어가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었죠. 한번 들어가면 최소 2시간 정도 있다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그때를 놓치지 않고 처갓집에 연락을 취해 아내가 저 말고 다른 남자 집에 들어갔다며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라고 주소를 알려드렸습니다. 장인 장모님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오히려 저에게 온갖 막말을 퍼부으셨지만 제가 장인어른한테 보내드린 사진 한 장에 처가댁은 제가 알려드린 주소로 달려올 수밖에 없었어요. 이혼을 하기 전에 외도를 한다는 건 당연히 불리한 조건을 만들게 되는 거라 장인 장모님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었죠. 숨을 헐떡이며 건물 앞에 서 있는 저에게 달려왔고 현장을 잡기 위해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모님은 꼭 들어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냐고 불안에 떨고 있었지만 장인어른은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 봐야 한다면서 제가 보내준 사진 한 장에 얼굴이 붉어지셨어요. 장인어른한테 전송했던 사진은 어느 한 건물에서 아내가 나올 때 어떤 남자와 같이 걸어 나오고 있었는데 서로 포옹하는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아내가 눈웃음을 치고 있었고 누가 봐도 그건 바람이었죠. 서로 모르는 사이인데 낯선 남자와 포옹을 하지는 않잖아요. 저는 그때부터 아내가 저 말고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다는 걸 확실하게 직감할 수 있었죠. 그렇게 아내가 들어간 문 앞에 멈춰서서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배를 눌렀고 집안에서 아내가 저보고 누구냐며 제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물어보고 있었어요. 집안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오자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얼굴이 사색이 돼선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제가 경비실에서 왔다며 물건 하나를 맡기셨는데 가져가지 않으셔서 도로 가져왔으니 사인하시고 다시 가져가라고 하자 문 앞에 놔두라며 문을 열어주려 하지 않았지만 중요한 물건이라고 하셨는데 문 앞에 두는 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직접 받으셔야 된다고 하자 아내는 잠시만 기다리라는 말과 함께 현관문을 살짝 열었고 저는 그때를 놓치지 않고 문을 활짝 열어 집 안으로 들이닥쳤어요. 아내는 가운에 시루라기만 걸친 상태로 저와 눈이 마주치게 되었고 장인 장모의 얼굴을 보자마자 비명을 지르면서 급하게 방으로 도망을 쳤어요. 장모님은 충격적인 아내의 모습을 보고 다리에 힘이 풀리셨는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죠. 장인어른은 아내가 들어간 방문을 두드리면서 당장 튀어나오라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저도 너무 충격이었던 게 아내의 옷차림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장면이었죠. 방 안에서 나오지 않는 아내에게 당장 튀어나오라고 화를 냈지만 방 안에서 끝까지 나오지 않길래 억지로 문을 따버린 뒤 방 안에 있던 아내를 확인하는 순간 상상도 못했던 광경이 눈앞에 펼쳐져 저희 모두는 경악을 하고 말았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내가 뭐 하는 거냐고 물어보고 있잖아. 당장 멈추지 못해? 이리 내놔. 이것들 전부 다 뭐야? 왜 이게 당신 가방에 전부 들어가 있는 건데? 아이, 내놔. 그건 내 거야. 당신이 뭔데
내 일의 참견이야. 나는 타당하게 대가를 치르고 가져가는 거라고. 여긴 어떻게 알고 온 거야? 지금 날 미행한 거니? 그럼 지금까지 당신이 손에 들고 있던 명품들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가져왔던 거였어? 이건 엄연한 범죄라고.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거 몰라? 뭐가 문젠데? 나는 방 청소해주고 타당하게 받는 보상이라고. 이 사람들 돈 많은 부자들이잖아. 명품 같은 거 한두 개 없어진다고 큰일 나지 않는다고. 지금까지 나한테 연락 한 통 온 적 없었어. 문제가 생겼다면 지금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겠지. 그만큼 이 사람들은 자기가 명품을 몇 개나 가지고 있는지 모른다고. 예, 지희야.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아무리 네가 가지고 싶은 물건들이 있다고 해도 이건 주인이 있는 물건이잖아. 가방에 집어넣은 물건 다시 제자리로 돌려놔라. 그럼 진호, 바람 피우고 있던 게 아니라 그동안 고급 아파트 집에만 골라서 들어가 청소해주는 척 하면서 명품 물건들을 빼왔었던 거니? 그럼 이 사진은 뭐야? 이 남자랑 왜 포옹을 했던 건데? 이건 누가 봐도 바람 피우고 있는 모습이잖아. 이 남자와는 따로 만나고 있기라도 한 거야? 그 사람이 계속 나를 의심하는 것 같아서 일부러 그렇게 접근한 거예요. 남자들은 단순해서 자기한테 조금만 관심을 가져도 다른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내가 몰래 명품 옷 하나 가지고 나오려다가 가방에 집어넣었던 걸 봤는지 의심하는 것 같길래 잠깐 접촉해서 터치 좀 해준 것 뿐인데 그때부터 개인적으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저는 목적이 명품 옷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관계는 없었다고요. 그냥 거기에서 끝이에요. 저도 나름 방법을 찾은 거고 청소 의뢰 들어오면 잘 사는 집들만 골라서 대충 청소해주고 보상으로 받아간 것 뿐인데 크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이제 집주인들 올 시간 됐어요. 마주치기 전에 빨리 나가야 된다고요. 이 문 망가뜨린 건 당신이 저지른 거니까 대신 보상해주고 와. 나는 먼저 나가야 된다고. 함부로 남의 집에 들어오는 게 더 큰 범죄인 거 몰라? 저와 장인 장모는 아내의 충격적인 행동에 할 말을 잃어버린 상태였어요. 남자들 집에 들어가 바람을 피우는 줄 알았는데 아내는 비싼 집만 골라 들어가서 명품을 훔치고 있던 거였습니다. 아무리 물질욕이 강하다고 해도 이런 행동을 저질렀다는 거에 너무 황당한 상태라 아내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는데 아내는 뭔가 아쉬웠는지 제 손에 들려있던 가방을 빼앗아 옷장에 걸려있던 명품 옷들을 더 꺼내 구겨넣고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리셨고 저와 장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문제가 있는 아내의 행동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급히 집 밖으로 뛰쳐나가려는 아내를 붙잡아 저는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잠시 뒤 집주인분들과 경찰들이 집 안으로 들어오면서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결국 아내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본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아내의 집에 있던 명품 물건들은 제 주인한테 다시 돌아갔지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된 거에 대해 아내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결국 법적인 처벌을 면하지 못하게 되면서 징역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장인어른은 자기 딸이 받게 될 처벌 정도를 최대한 낮추려고 변호사를 선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고 정신질환이 있다는 문제로 밀어붙이면서 아내의 징역을 어느 정도 감형받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두 명이 피해를 본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위자료도 같이 보상을 해줘야만 했었죠. 아내는 이렇게 된 게 전부 다 제 탓으로 돌리고 있었어요. 능력이 없는 저를 만나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해 가지고 싶은 걸 가질 수 없는 자신의 인생이 너무 불쌍해 이런 방법을 선택한 거라고 모든 걸 제 탓으로 돌리고 있었어요. 아내와 살면서 단 한 번도 쉰 적 없이 모든 걸 해주기 위해 밤낮 가리지 않고 일만 해왔었는데 아내에게는 그저 부족한 남편일 뿐이었던 거죠. 그날 이후 저희는 이혼을 했고 지금 현재 저는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내는 앞으로 6개월의 징역을 살아야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시 사회로 나왔을 때는 제대로 된 삶을 살길 바랄 뿐입니다. 아이들이 상처받을까봐 이런 상황을 말하지 않고 있지만 엄마만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이 너무 불쌍하기만 하네요. 제가 그렇게 잘못한 건가요? 능력이 없는 게 죄라면 할 말 없지만 그래도 저는 최선을 다했는데 그걸 알아주지 못한 아내한테 너무 서운하네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부모님께서는 아이들의 교육적인 문제에서도 이혼을 한 게 잘한 선택이라곤 하지만 마음이 씁쓸합니다. 제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여자가 변해버려 이혼을 하게 된 거니까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아내가 다시 사회로 나와도 절대 못 고친다며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를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혼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 아파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만 아내의 저런 모습을 보니 안타깝기만 하네요. 앞으로 아이들을 위해 또다시 열심히 살아가겠지만 아내도 하루빨리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 후반을 달리고 있는 여자입니다. 제가 이곳에 사연을 신청한 이유는 저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나이 먹고 그동안 즐겨 듣고 있던 채널에 제 이야기를 풀어나가게 될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는데 저에게도 충격적인 일들이 펼쳐지고 말았네요. 제 품에서만 머물러 있을 줄 알았던 하나뿐인 딸이 어느새 좋은 남자를 만났는지 결혼을 하고 싶다는 말을 꺼내게 되었죠. 제 딸도 홍기가 차고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막상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기분이 이상했어요. 떠나보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제 딸이 좋은 남자를 만나 행복하게 살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그래서 흔쾌히 집으로 초대했고 딸이 그동안 좋은 감정으로 만나온 남자를 처음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밝은 얼굴로 웃으면서 저희 집에 들어온 남자는 예의 바르고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게 느껴질 정도로 좋은 인상을 심어줬습니다. 제 딸이 남자를 소개해 준 적이 처음이라 음식도 신경 써서 준비를 했는데 입맛에 맞는지 잘 먹는 모습이 보기가 좋았어요. 둘은 서둘러 결혼을 하고 싶어 하길래 예비 사도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조심스럽게 물어봤는데 아직 인사를 드리지 않았다며 저한테 먼저 결혼을 허락받으러 온 거였어요. 딱 봐도 예비 사이는 잘 사는 집안 같아 보이길래
제 딸에 대해 예비 사돈께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냐고 물어보니 긍정적으로 생각해주고 계시다며 그게 걱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길래 조금은 안심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비 사위를 봤을 때 사돈분들도 좋으신 분들 같은 느낌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었지만 저희 집안이 많이 부족해서 불안한 마음은 쉽게 떨쳐낼 수가 없었죠. 아직 오지도 않은 걱정을 하는 것보다 눈앞에 있는 현실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그날 예비 사이로 받아들이면서 제 딸을 잘 챙겨주길 바랬어요. 그렇게 좋은 만남을 끝낸 뒤 딸은 예비 사위와 밖에서 따로 시간을 가졌고 저는 주방을 정리하면서 많은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꽤 오래전 집안의 가장이었던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제가 먹고 살기 위해 사회로 뛰어들었고 딸과 함께 여러 집을 돌면서 가정부 생활을 했었어요. 다행히도 대부분 좋으신 분들을 많이 만나서 저희 가족에게 도움을 주셨었죠. 그렇게 남의 집에서 식모살이하며 제 딸 학교 졸업까지 전부 마치고 그동안 쌓여있던 빚까지 전부 청산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이 살 수 있는 작은 집 하나 구해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죠.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가정부 일은 그만둘 수가 없어서 지속적으로 일을 해왔고 한 푼 두 푼 돈을 모아가며 언제 올지 모를 딸의 결혼식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딸이 어느 정도 재력이 비슷한 남자를 만나고 있을 줄 알았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와 정반대로 흘러가게 돼서 참 난감했었어요. 예비 사돈 집안이 꽤 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걸 듣게 되었는데 그렇게 되면 사돈분들이 저희 집안이 눈에 들어오지 않을 거라는 걸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비 사이야 당연히 제 딸이 좋아서 결혼하겠다고 했지만 부모 입장에선 좀 더 좋은 배우자감을 찾기 마련이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저도 그럴 것 같았어요. 집안 차이가 비슷해야지만 앞으로 제 딸이 결혼 생활할 때 미움을 받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들을 딸에게 한다고 귀에 들어올 것 같지도 않아서 답답하기만 했었네요.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별일 없이 조용했었는데 제 딸이 사돈댁에서 인사를 드리고 온 날 얼굴 표정이 좋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예비 사위도 따라왔길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니 역시나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예비 사돈이 결혼을 반대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저도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저희 엄마가 희주에 대해 좋게 받아들여주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초면인데 너무하신 거 아니야? 우리 집안을 무시하는 것도 어느 정도지. 완전 거지 취급하셨잖아. 내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알아? 아버님은 그래도 나를 마음에 들어 하셨는데 어머님이 그렇게까지 나오실 줄 정말 상상도 못했다고. 그래서 결혼을 반대하신 거야? 뭐라고 했길래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는 건데 자네가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해줄 수 있겠나? 우리 집안이 보다시피 가진 게 많이 없어서 좋은 시선으로 봐주지 않을 것 같았는데 재산 문제 때문이지? 그 문제 때문에 저희 엄마와 제가 한바탕 하고 나오는 길이에요. 아버지는 돈보다 사람 인성이 중요한 거라고 희주를 며느리로 받아들여주고 싶어 하셨는데 엄마가 너무 강하게 반대를 하셔서 지금 조율이 되지 않고 있어요. 이런 모습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흘러가서 저도 지금 많이 당황스럽네요.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 엄마가 현재 무슨 일 하냐고 물어보시길래 가정부 일을 하고 계시다니까 그때부터 상당히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시더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환경에 대해 설명하면서 엄마랑 내가
주어진 환경에서 열심히 살아왔다고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배를 움켜쥐며 웃으시더라고. 누구는 열심히 안 살았냐고 그러면서 가정부 일하던 사람들은 손버릇이 안 좋다면서 집안 망신시키고 싶지 않다고 결혼을 반대하셨어. 어머님, 저희 엄마가 말이 좀 심하시기는 했는데요. 그렇다고 그 말이 전부 진심은 아니었을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엄마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희주가 마음에 차지 않았다고 해도 저희 아버지께서 결혼 허락하셨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어머님 걱정하시지 않게 잘 마무리해서 좋은 소식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어요. 저 혼자 딸을 키우면서 가정부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마음에 들어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안사돈이 넘어가지 않았다는 건 저희 집안 자체를 싫어하는 거였습니다. 사위는 한참 동안 상처를 받은 제 딸을 어르고 달래며 진정시킨 뒤 다음날 다시 오겠다면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사위가 가고 상처를 많이 받은 딸은 결국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죠.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제가 능력이 없어서 제 딸이 안 좋은 시선과 평가를 받았다는 거에 너무 미안해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딸은 이런 제 마음을 알고 있는지 걱정하지 말라며 좋은 상황으로 바뀔 수 있다고 애써 웃어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딸을 믿고 기다려주는 것밖엔 없었어요. 예비 사돈이 딸에게 그렇게 했다고 저까지 똑같이 행동하는 건 어른으로서 본이 되지 않는 행동이라 어떻게 하면 좋은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많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죠. 그날 이후 한동안 조용한 듯 싶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상당히 들떠있는 상태로 집에 들어온 딸이 저에게 다가오더니 생각지도 못한 한마디를 뱉었고 저도 당황스러워서 멍하니 딸을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도 많이 놀랐나 봐. 다시 얘기해 줄게. 시어머니께서 그 사람과의 결혼을 허락해 주셔서 상견례 날짜까지 잡았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안사돈이 반대하신다고 했었잖아. 그런데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어서 결혼을 허락하셨대? 엄마 말대로 내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받아주신 것 같아. 나도 그 사람이랑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어, 엄마. 나도 우리 딸이 예비사이랑 잘 살면 그걸로 만족하고 분명 좋은 소식이긴 한데 갑자기 마음이 바뀌셨다니까 나도 좀 당황스럽네. 절대 마음 바뀌지 않을 것 같았던 안사돈이 허락을 하셨다는 건 분명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 딸은 걱정하고 있는 저와 다르게 예비 사위와 결혼을 할 수 있다는 거 하나로 모든 걸 다 가진 것 마냥 행복해하고 있었어요. 불안한 마음은 여전했지만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안사돈이 좋은 의미로 마음의 변화가 왔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예정대로 사돈댁이 예약해 놓은 상견례 장소로 딸과 함께 미리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잠시 뒤 처음 뵙게 된 사돈분들과 인사를 주고받으며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갔어요. 안사돈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은 그렇게 좋은 느낌을 받지는 못했지만 상견례를 망치려는 행동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좋게 받아들이고 넘어가면 되지만 경계를 늦추지 못했던 이유는 제가 그동안 가정부 일을 해오면서 꽤 많은 것들을 두 눈으로 봤었기 때문에 제 딸도 똑같은 길을 걸을까봐 그게 걱정이었어요. 잘 사는 집안일수록 며느리에게 바라는 게 많았죠. 그래서 사돈분들의 대화를 어느 정도 받쳐주면서 분위기를 살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예비 사이가 마음에 들어도 사돈분들이 좋지 않다면
제 딸에게 이 결혼에 대해 단호한 결정을 보일 수밖엔 없었어요. 한 번뿐인 딸의 인생에 꽃길이 펼쳐지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뿐이었거든요. 그렇게 어느 정도 서로에 대해 파악을 하면서 나쁘지 않은 상견례를 만들어 가고 있었는데 웃으면서 식사를 하던 도중 안사돈이 저에게 던진 질문 하나에 심기가 불편해지더군요. 앞으로 저희 식구가 될 새며느리와 웃으면서 잘 지냈으면 좋겠는데 저희 집안과 비슷하게 맞춰주지 못할 거라는 거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노력하는 모습은 보여주는 게 서로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는데요. 결혼을 하게 되면 저희가 대부분 모든 걸 준비하게 될 텐데 그래도 최소한의 금액은 맞춰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수준 차이를 인정해서 제가 최대한 배려해 드리는 거예요. 예단을 얼마나 준비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요즘 그런 말 있잖아요. 영끌이라고. 영혼까지 끌어모으셔서 저희한테 해줄 수 있는 최대치의 예단비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 말 안 해도 아시죠? 며느리가 저희 집안과 결혼을 하게 되면 로또에 당첨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정말 어렵게 찾아온 이 기회를 최대한 붙잡아야 하지 않겠어요? 제가 사부인 입장이었으면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모자라면 빚이라도 내서 예단비 준비했을 겁니다. 둘이 결혼하기로 받아주게 된 만큼 저에게 실망하지 않게끔 예단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저희 집안이 평생 손해보는 장사인데 아들이 너무 원하니까 상처 주고 싶지 않아서 받아주기로 결정한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제가 이만큼 양보했으니 사부인께서도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은 준비해 주셔야겠지요? 제 말에 기분이 나쁘셨나요? 기분이 나쁘기보다 제가 얼마를 준비한들 사돈의 배를 채워줄 수 있을까요? 제가 준비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딸을 받아주신다고 하셨으니 진심으로 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거 하나 바랄 뿐입니다. 사돈은 예단비의 기준을 정하지 않고 최대한으로 제가 준비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을 해보고 싶어 했어요.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금액이 많은 건 아니었지만 딸의 결혼을 위해 그동안 차곡차곡 모아두었던 저축 통장 하나밖엔 없었습니다. 저희 집안이 할 수 있는 능력껏 준비하면 될 거라 생각했었어요. 사돈댁 집안이야 워낙 잘 살기 때문에 돈에 대한 기준을 크게 정하지 않았어요. 저희 집안에 대한 배려라며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고 말했지만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사부인에게 실망을 하고 말았어요. 자기 집안은 이 정도의 재력이 있는데 며느리로 들어오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라는 말이 저희를 막대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분명 제 딸이 결혼을 한다 해도 사돈의 시집살이를 감당하지 못해 결국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두 눈으로 뻔히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없던 일로 하고 싶었지만 제 딸과 예비 사이가 서로를 챙기고 결혼을 한다는 희망 하나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정신없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된 상견례를 마무리한 뒤에 집으로 돌아와서 딸과 진지하게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여전히 예비 사위와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결혼식이 하루빨리 오길 기다리는 딸은 크게 걱정이 없어 보였어요. 이 결혼 꼭 해야 되겠니? 엄마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한테 불이익이 갈 것 같아 너무 걱정이 돼서 그래. 엄마,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요. 시어머니께서 나를 딸처럼 대해주시겠다고 했다니까. 그리고 어차피 민태 오빠랑 분가하면
특별한 날 빼곤 얼굴 볼 일도 없잖아. 엄마가 불안해하는 거 내가 모르는 거 아닌데 나도 그 사람 믿고 결혼 결심한 거예요. 오빠랑 나랑 둘만 좋으면 되는 거고 내가 결혼 생활하는데 힘들어하면 오빠는 얼굴 안 볼 생각까지 하고 있는걸? 그런 행동들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는 거야. 둘이 좋아서 하는 결혼이지만 주변의 영향도 무시 못하는 거라고. 엄마가 그동안 꽤 오래 가정부 일을 해왔었고 지금은 한 곳에 정착해서 거의 20년 가까이 남의 집 일을 도와주고 있잖아. 내가 이런 경우 수도 없이 봐왔는데 결국 그 끝은 좋은 결말이 아니었어. 대부분 이혼하고 정신적인 고통만 남아있을 뿐이야. 엄마 말 들어서 나쁠 거 없잖아. 민태랑 헤어지는 건 잠깐 힘들 수 있어. 하지만 결혼은 인생이 달린 문제야. 엄마는 네가 행복했으면 한다. 둘 다 콩깍지가 씌어서 내 말이 귀에 안 들어가겠지만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딸은 제 말을 흘리지 않고 진지하게 귀담아 듣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내 말을 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제 의견을 따라주길 바랐었습니다. 딸은 생각 좀 해보겠다며 시간을 달라고 하길래 침착하게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딸은 예비 사위와 많은 대화를 주고받으며 제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도 꺼내면서 오랜 시간 전화기를 붙잡고 있었어요. 그만큼 둘은 간절해 보였지만 사돈이 상견례 때 보였던 행동과 말투는 분명 제 딸을 불행하게 만들 충분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딸과 사위의 관계가 생각했던 것보다 끈끈했고 헤어질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어요. 어쩔 수 없이 둘의 결정을 존중해 주었고 제가 가진 재산으로 딸의 결혼식을 준비하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아무 생각 없이 받았는데 사부인의 전화였고 저와 단둘이 만나자는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왜 보자고 하는지 대충 얘기 드렸죠? 며칠 시간 드렸는데 그동안 자금 준비는 전부 끝내셨나요? 아들 가지고 장사하시냐 하실 텐데 저희가 무조건 손해보면서 장가 보낼 수는 없잖아요. 준비하신 자금 좀 확인해 봅시다. 지금까지 제 딸이 결혼할 때 주려고 만든 자금입니다. 생활비 빼고 전부 다 저금했고 보시면 통장에 1억 찍혀 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1억이요? 통장 줘보세요. 사돈, 그렇게 안 받는데? 설마 지금 이 돈 가지고 제 아들과 결혼시키겠다는 건 아니죠? 어떻게 여태까지 살면서 모은 돈이 1억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 예단비로 누구 코에 붙이겠어요? 저희 집안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좋게 받으리려 했는데 이 사람들이 아주 날로 먹으려 드네. 그렇잖아도 이 문제로 제가 이 결혼은 힘들 것 같다고 진지하게 대화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둘이 진지하게 대화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결혼을 하겠다고 결정을 내렸어요. 사돈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결혼을 반대했었습니다. 며느리로 들이시면 앞으로 내 딸이 이런 문제로 사돈에게 괴롭힘을 당하게 될 텐데 누가 결혼 허락을 해주겠어요? 사돈 말처럼 서로 비슷한 집안에서 만나는 게 훨씬 좋겠죠. 저도 그런 걸 바라고 있었지만 둘이 좋다는데 제가 어떻게 뜯어 말리나요? 내가 저번에 뭐라고 했죠? 모든 걸 다 끌어서 예단비를 채우라고 했을 텐데 고작 1억은 너무했잖아요. 그래도 최소 3억은 주셔야죠. 안 그래요? 며느리가 로또 맞은 거나 다름없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현실 파악이 안 되시나? 그리고 둘이 좋든 말든
결혼은 내가 결정하는 건데 왜 사돈이 결혼을 반대한다는 말을 꺼내시는 거죠? 이 결혼은 제가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이깟 1억 필요 없고 최소 예단비 3억 마련하지 않으면 결혼 꿈도 꿀 생각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사돈은 제가 보던 앞에서 통장을 갈기갈기 찢더니 제 몸으로 던져버렸고 저에게 온갖 막말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저에게 이런 태도를 보였다는 건 제 딸을 며느리로 받아들이면 더 끔찍한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걱정에 저도 테이블에 놓여있던 물컵을 들어 사돈의 얼굴에 뿌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를 부르는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고 이 모든 상황을 제 딸과 예비 사이가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어머님 통장을 갈기갈기 찢어서 얼굴 쪽으로 던지실 수가 있어요? 어머님께서 저녁이나 같이 먹자고 하셔서 희주랑 같이 왔는데 두 분이서 저희 결혼에 대해 대화 나누고 계셨던 거예요? 아들, 정말 잘 왔다. 방금 봤지? 저 정신 나간 여편네가 지금 내 얼굴에 물을 뿌렸다고. 내가 이래서 없이 살아온 사람들과 엮이지 말라는 거야. 어디 하나 태도에 품격이 없잖아. 그리고 나한테 뭐라는 줄 아니? 예단비 1억으로 너랑 바꾸잔다. 이게 말이 되니? 아무리 못 살아도 어떻게 이런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 사위로 들어가겠다는 거야? 이 결혼 절대 허락해 줄 생각 없으니까 당장 집으로 돌아가자.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둘은 갈라서도록 해. 정말 이렇게까지는 안 봤는데 어떻게 저희 엄마의 통장을 찢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동안 저를 키워주시려고 얼마나 힘들게 살아오셨는데 당신이 뭔데 우리 엄마의 인생을 함부로 판단하고 1억의 가치를 왜 당신이 정하는 건데? 너 지금 나한테 뭐라고 그랬니? 당신? 이제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방금 한 행동, 아들과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는 거지? 나야 손해볼 거 없지. 지천에 널린 게 여자인데 능력 좋은 여자 하나 골라잡아 내 아들과 붙여주면 되는 거라고. 두 번 다시 얼굴 마주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아들, 너도 오늘 경험했지? 앞으로 여자 만날 때는 무조건 엄마한테 먼저 얘기하고 만나도록 해라. 이러다 너까지 성격 편한다고. 이제부터 여자 보는 눈 좀 키우도록 하자. 오늘 정말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셨네요. 엄마가 이렇게까지 밑바닥일 줄 꿈에도 몰랐어요. 그래도 결혼 허락해 주신다고 하셨을 때 너무 감사했었는데 결국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려고 무리한 조건을 내미신 거예요? 아빠가 희주를 인정했는데 왜 엄마가 자꾸 옆에서 모든 걸 관여하시려고 그래요? 제가 이렇게까지 스트레스 받는데 희주는 오죽하겠어요? 엄마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제가 이 사람을 우리 집 식구로 못 받아줄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엄마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까 두 번 다시 저 찾을 생각하지 마세요. 차라리 인연 끊고 살겠습니다. 너 지금 결혼 안 시켜줬다고 엄마한테 떼쓰는 거야? 저 땅 거지 집안이 뭐가 좋다고 이렇게까지 하는 건데 남의 집 식모살이 하면서 살아왔던 집안이라고. 혹시 아니? 1억이 남의 집에 돌아다니면서 금품 훔쳐서 만든 걸 수도 있다고. 사돈은 해선 안 될 말을 입 밖으로 꺼내고 말았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라 사돈 쪽에 있던 물컵을 들어 또다시 얼굴에 물을 뿌려 버렸고 제 딸도 예비 사이에게 더 이상은 힘들 것 같다면서 서 있기조차 힘들어하는 저를 부추기며 건물 밖으로 빠져나왔네요.
사돈은 저를 가만두지 않겠다며 자기를 잘못 건드렸다고 이성을 잃은 상태로 난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결국 제 딸과 예비 사위는 파혼을 하게 되었고 그날 이후 더는 인연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제 딸은 집에 들어와 예비 사위의 전화를 받으면서 한참 동안 대화를 주고받더니 미안하다는 딸의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어요. 몇 번이나 저희 집에 찾아온 예비 사위는 제 딸의 얼굴을 보고 싶어 했지만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제 딸도 어느 정도 현실을 받아들이고 마음을 진정시키며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저도 어느 정도 여러 가지 고민들 때문에 상담을 받으려고 어느 건물 꼭대기에 있는 최상부층에서 사람을 만나기 위해 기다리면서 대기 의자에 앉아 고개를 떨군 채 많은 생각에 빠져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 제 머리채를 잡아 흔들기 시작했어요. 너 잘 만났다. 여기가 어디라고 오는 거야? 당신 집안 때문에 우리 집안이 지금 어떤 상황이 됐는 줄 알아? 그리고 여기가 당신 같은 하바리가 올 곳이 아닌데 왜 여기에 있는 거야? 꼴을 보니 건물 청소하려고 온 거야? 내 말 한마디면 여기에서 당장 내쫓기게 만들 수 있어. 내 아들이랑 따로 연락하고 있지? 착했던 내 아들이 성격이 변해서는 나한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줬는지 알아? 당장 이 건물에서 나가. 그리고 2번 다시 나타나지 마. 그땐 머리채 잡는 걸로 끝나지 않을 거야. 내가 여기 볼 일이 있으니까 온 건데 왜 그쪽이 참견이야? 이거 안 나? 나는 뭐 성격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줄 알아? 지금 내 사무실 앞에서 못들 하시는 겁니까? 당장 그 손 놓지 못해요? 강 집사님, 괜찮으세요? 제가 집에서 보자고 했잖아요. 저는 괜찮아요. 워낙 바쁘셔서 시간이 안 되실 것 같아 제가 직접 찾아왔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 많이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회장님 댁에 젊은 직원들도 많잖아요. 제가 이제 나올 때가 된 것 같아요. 좀 쉬고 싶기도 하고요. 20년간 회장님 밑에서 도움도 많이 받고 빚도 청산할 수 있게 도와주셨잖아요. 덕분에 제 딸과 잘 살고 있고요. 마음 같아선 회장님 댁에서 사모님과 일손 도와가며 함께하고 싶지만 몸이 더는 따라주지 않는 것 같아요. 저희와 함께한 세월이 1, 2년도 아니고 20년입니다. 그런 가족이나 다름없다고요. 집사람도 강 집사님 나가시는 거 원치 않으세요. 저희 집에 방도 많은데 억지로 나가셔서 살고 계신 거잖아요. 희주랑 다시 들어와서 지내도 아무도 뭐라 할 사람 없어요. 저희 집사람 말동무나 해주시면서 옆에만 있어 주세요. 이대로 그냥 가시면 저희가 힘들다고요. 회장님, 지금 이게 다 무슨 말씀이에요? 저 거지가 회장님 가정부로 일을 해왔다는 말이에요? 지금 말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거지요? 제 가족한테 그런 막말을 하신 분과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내 건물에서 나가세요. 그리고 제가 방금 두 눈으로 본 행동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잘못을 물을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까지 질 떨어지는 사람일 줄 몰랐는데 정말 실망이네요. 박 사장님께 이번 추가 연장 계획은 없던 일로 하겠다고 전달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이유는 물어보시면 알아서 제일 상황을 잘 알고 계신 분이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강 집사님, 일단 저와 사무실에 들어가서 다시 좀 대화를 나누도록 하시죠. 사돈은 저와 회장님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충격을 받은 듯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가정부 일을 하면서 제 딸과 함께 떠돌다가 지금의 회장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워낙 좋으신 분들이라 저희 사정을 불쌍히 생각해 주시고 많은 도움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고마운 마음에 정말 최선을 다해 회장님 댁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버렸고 저는 일하는 가정부가 아닌 회장님 집안의 가족이나 마찬가지인 관계가 되어버렸죠. 그런데 저도 나이가 있는지라 몸이 여기저기가 망가지는 걸 느끼게 되자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 회장님 댁에서 나오게 된 거였어요. 가끔 왔다 갔다 하면서 일손을 도와주긴 했지만 떨어져서 지내는 건 제가 없을 때의 삶에 적응하시라고 그렇게 했던 거였어요. 모든 살림을 제가 전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 의지하시는 부분들이 많으셨는데 새로 들어온 가정부 직원들에게도 인수인계가 끝난 상태라 그분들에게 믿고 맡길 수 있게 상황 조절이 필요했습니다. 회장님과 사모님은 반대를 하셨지만 아무리 가족이라고 얘기하셔도 몸이 말을 듣지 않고 병이 생기기 시작하면 피를 나눈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 짐스럽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 제 딸과 나오게 된 거였네요.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 사돈은 저와 회장님의 관계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지 입을 다물지 못했고 현실을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사돈은 회장님과 일적으로 계약이 있어서 찾아온 것 같았는데 저에게 했던 행동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어요. 사돈은 추가 연장 계약을 하지 못하면 집안이 무너질 수도 있다며 사정사정했지만 이미 회장님은 사돈의 행동으로 마음이 떠난 상태였습니다. 결국 그날 이후 사돈은 저희 집에까지 찾아와 무릎을 꿇으면서 회장님과 한 번만 면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해달라며 손이 발이 되도록 저에게 빌고 있었네요. 이미 저희 가족이 받은 상처들은 뼛속 깊숙이 남아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사돈의 부탁을 들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사돈은 자기 아들도 어디로 갔는지 연락도 받지 않고 계약까지 성사시키지 못하면 집에서도 쫓겨나게 생겼다면서 한 번만 살려달라고 땅을 치며 오열을 하고 있었네요. 사람 사는 인생 빈부격차가 심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의 모든 걸 짓밟는 행동은 분명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자기가 저지른 행동에 대해선 대가를 치렀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들의 인생에 언제나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당진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이제 막 세상에 태어난 사랑스러운 아이는 저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고 있네요. 비록 지금은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며 지내고 있지만 남편과의 이혼을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그만큼 임신했을 때의 기간 동안 저는 상당히 많은 아픔을 겪게 되었고 결혼한 거에 대해 땅을 치며 후회했지만 지금은 그 사람이 저와 헤어진 걸 후회하고 있는 중이네요. 제 사연은 임신 소식을 시부모님께 알렸을 때 형님도 저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형님이 임신한 부분에 대해 크게 신경 쓴 적 없었는데 시모와 형님의 행동들이 점점 저를 힘들게 만들면서 가족과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남들 다 하는 임신, 너는 왜 이렇게 호들갑이니? 밥 잘 먹고 있는데 앞에 입덧을 하면 밥맛이 다 떨어지잖아. 속이 별로 좋지 않으면 그냥 방에 들어가서 쉬거라.
혼자 임신한 것도 아니고 첫째는 입덧 하나 안 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너는 어떻게 된 게 주방에만 들어오면 입덧이니? 그래도 첫 임신이라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려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앞으로 식사 자리는 웬만해서 같이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구나. 첫째야, 너는 나이가 있기 때문에 몸 관리 잘해야 된다. 입덧이 심하지 않는 걸로 봐선 분명 아들일 확률이 높을 것 같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 첫째 네가 5년 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임신하려고 그동안 수단 방법 안 가린 거 생각하면 아직도 나는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너무 아프다.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와서 정말 다행이야. 그럼 산부인과는 언제 갈 거니? 나는 최대한 서두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직 좀 더 지켜보고 싶어요. 병원에 예약 환자가 너무 많아서 시간이 나지 않는 것도 있지만 괜히 산부인과에 갔다가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 안 좋은 영향을 줄까봐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해요. 애가 잘 크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가는 것도 아이한테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가는 게 좋겠어요. 그때 어머님도 같이 가주실 수 있죠? 당연하지. 우리 집안의 첫 손주 얼굴 보러 가는 건데 그 정도 참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조만간 병원일 당분간 쉬기로 했다며? 임신했을 때 일하는 게 무리가 많이 간다 하던데 아무래도 첫 임신이고 나이도 무시 못하니 미리 조심해서 나쁠 건 없겠네. 시모와 형님이 주고받고 있는 대화를 듣고 있다가 입덧 때문에 힘들어서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시모가 대하는 차별의 온도는 생각보다 너무 심했어요. 그런 행동들이 어떻게 보면 사소한 거지만 저도 임신했기 때문에 사소한 것도 상당히 크게 다가왔었죠. 혼자 방에 들어가서 힘들어하는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여 결국 눈시울이 붉어지고 말았습니다. 형님도 임신하는 게 처음인데 입덧은 1도 없고 저는 물 한 모금 넘기지 못할 정도로 너무 심해서 기분이 좋지 않았었어요. 더군다나 시모는 입덧이 심한 저를 보며 뱃속에 있는 아이가 임신 초기라 산부인과에서도 성별을 알 수가 없는데 시모는 벌써부터 딸이라고 단정짓고 있었습니다. 시모의 말로는 시숙과 남편을 임신했을 때는 조금도 입덧을 하지 않았었다며 그때와 비슷하다고 확신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도 시모의 말을 어느 정도 신용하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뱃속에 있는 아이가 딸이라고 해서 임신을 후회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방에서 누워있는 동안 시모와 형님의 웃고 떠드는 목소리를 듣고 있는데 남편이 방문을 열며 들어왔어요. 제가 걱정이 돼서 들어온 줄 알았습니다. 몸은 좀 어때? 방에 들어오니까 조금은 괜찮아진 것 같아? 어느 정도 진정이 됐으면 한 숟갈이라도 떠야지. 지금 몸 상태로는 다시 주방으로 가게 되면 분명 또 다시 입덧이 시작될 것 같아. 난 괜찮으니까 어서 가서 마저 먹어. 형수님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어떻게 당신은 이 지경이야? 내가 다 눈치가 보일 정도라니까. 뱃속에 있는 아이가 정말 딸인 것 같아. 엄마가 형이랑 나를 임신했을 때 한 번도 입덧한 적이 없었는데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다른 분은 병원에 실려갈 정도로 입덧을 심하게 했었대. 그런데 출산하고 나서 보니 딸이었다고 하더라. 그분이 그 뒤로도 몇 번 더 임신을 했었는데 줄줄이 딸만 낳아서 결국 집에서 내쫓겼다 하더라고. 그때랑 지금이랑 다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엄마도 어느 정도 아들을 기대하시기는 한 것 같아. 그래서 형수님이 입덧을 하지 않아서 아들이라는 걸 확신하고 계신 것 같은데 솔직히 나도 좀 아쉽긴 하네.
뱃속에 있는 아이가 딸이 아닌 아들이었으면 이런 대접 안 받았을 거 아니야. 아직 성별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런 거 가지고 내 뱃속에 있는 이 아이가 딸인지 아들인지 그걸 확정짓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산부인과에 가보면 알겠지. 사람 몸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임신 반응도 다른 것 뿐이야. 그래서 지금 당신은 뱃속에 있는 내 아이가 아들이 아닌 딸 같아서 별로라는 거야? 쓸데없이 어머님 말에 휘둘리지 말고 그런 생각은 아예 접었으면 좋겠어. 아직 세상 밖으로 나오지도 않은 아이한테 차별은 내가 용서하지 않아. 알겠어? 그렇다고 엄마 말이 100% 신빙성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 형이랑 내가 증명해주고 있는데 당신이 괜히 딸인 것 같으니까 형수님한테 밀린 것 같아 기분 나빠서 그런 건 아니고 당신도 아들을 원하고 있는 거 아니었어? 나도 딸보단 아들이야. 뭐가 됐든 당신 자식인데 벌써부터 그런 식으로 결정 지으면 정말 뱃속에 있는 아이가 딸일 때 사랑을 주지 않겠다는 거야? 사랑도 내가 원하는 대상이어야만 당연히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거지. 원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모든 걸 쏟아부을 수 있겠어? 지금 말 다 했니? 곧 있으면 아빠가 될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 시모가 형님과 저를 차별하는 건 어느 정도 넘길 수 있었지만 남편이 시모와 똑같이 행동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크게 서운한 마음이 들어 짜증이 확 밀려왔는지 저도 모르게 남편을 향해 목소리를 높이며 화를 내고 말았어요. 그러자 주방에 계셨던 시부모님과 형님 내외가 저와 남편이 있는 방으로 달려오셔선 무슨 일 생겼냐고 물어보셨고 남편이 소리친 저를 보고 당황했는지 갑자기 신경질적인 모습으로 시댁 식구들이 있는 자리에서 저를 깎아내리며 뱃속에 있는 아이가 딸이라서 괜히 자기한테 짜증을 내고 있다며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갖다 붙이고 있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 말도 제대로 안 나와 남편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데 시모의 얼굴이 굳어지셔서는 저보고 당장 주방으로 나오라며 엄청나게 화를 내셨어요. 네가 지금 내 아들한테 화를 낼 상황이니? 입덧 한다고 집안일 전부 다 빠지고 있어도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내 아들한테 화를 내? 네가 지금 배가 불렀지? 입덧을 하건 말건 지금부터 내 집에 들어온 이상 시키는 건 뭐든지 해라. 첫째 앞에 비어져 있는 그릇에 새롭게 반찬 채우고 자리에 앉아 대기하거라. 내세울 거 하나 없는 집안 며느리로 들여왔으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뭐든 잘할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된 게 하나부터 열까지 이쁜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어. 첫째 봐라. 직업도 의사라서 뱃속에 있는 아이도 엄마 고생시키지 않으려고 얌전히 있는데 너는 천박하게 뱃속에서 아이가 하도 난리를 치니까 입덧도 심한 거잖아. 이래서 집안은 뿌리부터 파야 한다는 말이 있는 거야. 좋은 집안일수록 그 씨가 확실히 다르다니까. 아들, 이제야 엄마 말이 이해가 되니? 결혼은 이래서 신중해야 된다는 거다. 네가 죽자고 달려들지만 않았어도 이 결혼 성사시키지 않으려 했는데 앞으로가 걱정이다. 잘못 들어온 며느리 하나가 우리 집안 무너뜨리게 생겼네. 뭐하고 있어? 서둘러 비어있는 그릇들에 음식 채워야지. 첫째는 뭐 더 먹고 싶은 거 없니? 하루 종일 입덧 때문에 시달려서 기운도 없어 서 있는 것조차 힘든데 시모는 저에게 음식 수발을 들게 했어요. 그리고 형님은 이런 분위기를 즐기듯 저에게 비어있는 그릇들을 앞으로 내밀며 먹고 싶은 음식을 더 내오라고 명령했습니다. 남편과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부터
시모는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어요. 일반 회사 직원이었던 제 직업이 싫으셨는지 남편 보고 결혼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성형외과 의사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형님과 빗대어 처음부터 차별을 보여주셨었죠. 하지만 그때 당시 남편은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며 결혼을 밀어붙였고 저 또한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고 저를 맡겼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난 이후 남편은 의사인 형님과 저와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부면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저에 대한 사랑이 점점 식어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생각보다 빠르게 식어가는 남편의 모습이 제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었죠. 그런데 임신이 되고 나서 남편은 좋은 아빠가 될 준비와 저에 대한 사랑이 다시 예전처럼 돌아올 줄 알았는데 시모가 뱃속에 있는 아이가 딸인 것 같다는 말을 꺼내면서 또 다시 비슷한 시기에 임신한 형님과 차별을 두게 되면서 남편은 저에 대해 또다시 실망을 하기 시작했어요. 형님은 성형외과 의사에 성별도 확인되지 않았는데 무조건 아들이라고 판정 짓고 있는 시모의 말에 확신을 가진 남편은 결국 저에 대한 사랑이 더욱더 바닥을 치게 되었고 여러 가지 불만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네요. 그렇게 되자 저 또한 안 좋은 감정이 점점 커지게 되었고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결국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혼이 저와 아이를 위한 선택인 것 같았습니다. 입덧을 참아가며 음식 수발 길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불쌍하게 느껴졌고 시댁 식구들이 웃고 떠들며 저에 대한 걱정은 1도 하지 않는 모습들이 너무 서운하게 다가왔었죠. 제 존재가 이렇게까지 바닥을 치게 될지 몰랐어요. 임신을 하면 분명 시댁 식구들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게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임신을 하기 전보다 더 못한 취급을 받고 있는 상황이 저를 더욱더 한계치에 다다르게 만들었고 결국 입덧의 괴로움을 참아내지 못하고 시부모와 형님 내외가 즐겁게 식사하고 있는 음식들 위해 오바이트를 하고 말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경악을 하며 비명을 질렀고 계속해서 참아왔던 입덧이 쉬지 않고 시작되자 형님의 몸을 잡으면서 속에 있던 모든 걸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형님은 저를 패대기 치면서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치며 자리에서 일어나 급하게 화장실로 뛰어갔어요. 시모는 노랗게 떠버린 얼굴로 괴로워하고 있는 저를 보더니 식탁 위에 올려져 있던 음식들을 제 머리 위로 전부 쏟아 부으면서 저보고 다 처먹으라며 강제로 입을 벌려 음식을 집어넣기 시작했네요. 입덧 하나 참아내지 못해서 대참사를 만들었다고 즐거운 저녁 식사를 망친 저는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고 음식 냄새에 고통받고 있는 저에게 쉬지 않고 음식들을 전부 던지셨어요. 그동안 저에 대한 불만이 쌓여있던 걸 한꺼번에 풀고 계셨네요. 입덧 때문에 기력이 하나도 없던 저는 일어날 힘도 없어서 시모의 막 나가는 행동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저항할 수 있는 몸 상태도 아니라 너무 힘들었는데 제가 더욱더 견디기 힘들었던 건 남편이 이런 제 모습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고 조금도 도와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남편에 대한 조금의 감정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고 확실하게 끝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혼하겠다며 저를 막대하는 시모를 뿌리치면서 힘겹게 일어났습니다. 시모는 기다렸다는 듯이 바라는 대답이었다고 당장 집에서 나가라며 소리를 지르셨어요.
이런 대우를 받고 있는 저를 아무런 감정 없이 바라보고 있던 남편은 고개를 돌려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결국 혼자 집에서 나와 힘든 몸을 이끌며 택시를 잡으려 했지만 제 몸에 붙어 있던 음식물 때문인지 택시를 쉽게 잡지 못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힘들게 서서 제 상황을 딱하게 보신 어느 택시 기사분이 친정집에까지 바래다 주셨고 기력이 없는 저를 부축까지 해 주셨네요. 부모님은 온몸이 음식으로 범벅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경악을 하셨어요. 아빠는 택시 기사분께 감사하다며 더러워진 택시의 세차 비용까지 전부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부모님께 모두 설명한 뒤 이혼을 선택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빠는 시댁 집안을 가만두지 않겠다며 난리를 치셨지만 더 이상 엮일 필요도 없을 만큼 쓰레기 집안들과 상종도 하지 말라며 아빠가 시댁에 가서 난리 치시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며칠 동안 친정집에 있으면서 어느 정도 심적 안정을 취한 뒤 예정되어 있던 남편과의 이혼 절차를 밟게 되었고 법적으로 남남이 된 상태에서 임신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숙려기간 3개월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렇게 이혼 위자료와 모든 것들을 정리한 뒤에 더 이상 시댁과 엮일 필요가 없었는데 숙려기간이 일주일 남은 상태에서 시댁 식구들을 또 한 번 만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입덧도 어느 정도 진정이 되었고 부모님과 함께 지내다 보니 심적으로 안정을 찾아서 그런지 몸도 많이 좋아졌는데 엄마가 종합검진을 받아야 돼서 일정을 잡아 병원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최근까지도 연락을 주고받았던 친구를 만나게 되었고 알고 보니 저처럼 부모님 종합검진 때문에 병원을 방문했던 거였어요. 친구는 제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서 걱정되는 얼굴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살아갈지 물어보길래 이런저런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데 병원에서 보호자로 내 명칭을 부르길래 자리에서 일어나 엄마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상담실로 들어가려는 도중 뒤에서 누군가 저를 불렀고 고개를 돌려보니 저를 막대했던 형님이었네요. 얼굴을 보자마자 대화조차 섞고 싶지 않아 갈 길 가려 하는데 등을 돌린 저에게 형님이 갑자기 미안하다는 말을 꺼냈어요. 뜬금없이 사과를 하는 것도 어이가 없었는데 덜썩 주저앉더니 오열을 하며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했죠.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당황스러웠지만 더는 엮이고 싶지 않아 저는 상담실로 들어가 엄마의 건강 상태에 대해 듣게 되었고 큰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날 일정을 모두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눈앞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고 시모는 땅을 치며 오열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 말이 사실인 거야? 분명 임신 테스트기에도 2줄이 나왔었잖아. 그런데 어떻게 뱃속에 아이가 없다는 건데? 그럼 지금 배가 부른 건 뭔데? 아이가 있어야 배가 부르는 거잖아. 왜 말을 못하는 거야? 너 무슨 병이라도 걸린 거니? 테스트기가 불량이었을 거래요. 잘못 나온 거고 지금 제 뱃속에 있는 건 거대 자궁 근종이 자란 거라 서둘러 수술을 해야 된대요. 너무 오랫동안 방치해서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에 위험을 줄 수도 있다고 서둘러 입원해야 된다네요. 거대 자궁 근종? 그게 뭔데? 나는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여태껏 뱃속에 아이가 있는 줄 알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무너졌잖아. 내가 이래서 서둘러 병원에 가보자고 했는데 그렇게 고집을 부리더구만. 결국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정말 죄송해요. 저도 임신인 줄 알았지. 이런 병이 제 몸속에 있을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어요. 어머님, 저 이제 어떡해요? 당신, 여긴 어쩐 일이야? 장모님 건강검진 받으러 오신 거예요? 몸은 좀 어때? 그동안 별일 없었고? 내가 잘 지내든 말든 그게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야? 형님이 그래서 저한테 미안하다고 했던 거예요? 결국 벌 받으셨네요. 사부인,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세아가 입덧은 많이 괜찮아졌니? 얼굴 안색이 좋아 보이는 걸로 봐선 건강해 보이는데 태아는 문제 없고? 저번에 내가 너한테 했던 행동들이 항상 마음에 걸렸었는데 언제 기회가 되면 얼굴 한번 보고 싶었거든. 그래도 우리 아직 시간이 남아있잖아? 내 아들과 숙려 기간이 일주일 정도 남은 걸로 아는데 다시 시작하는 게 어떻겠니? 형님이 임신이 아니라서 지금 저한테 다시 달라붙으시는 건가요? 저는 당신 며느리로 살아갈 이유가 전혀 없는데요. 제가 그때의 수모를 겪고도 다시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죄송하지만 저는 당신 며느리가 될 생각이 조금도 없어요. 그렇게 옆에 끼고 애지중지 아끼신 형님이랑 행복하게 잘 지내세요. 제 눈앞에서 이런 광경을 보게 된다니 그동안 쌓였던 게 한순간에 내려가는 기분이네요. 그리고 얼마 전에 산부인과에서 진료받았는데 제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아주 건강하고 잘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이 생각하고 결정하셨던 입덧으로 성별을 결정하는 건 전혀 쓸모없는 거였어요. 저는 뱃속에 있는 제 아들과 행복하게 잘 살려고요. 어머님은 평생 손자 얼굴 한번 못 보고 세상 떠나실 거예요. 이 모든 게 어머님이 결정하신 거니 어쩌겠어요? 그만큼 죄에 대한 대가는 받으셔야죠. 성형외과 의사면 뭐예요? 정작 손자를 안겨주지 못하니 빈 껍데기에 불과한 반쪽짜리 며느리에 불과하죠. 평생 땅을 치며 후회하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가 바라는 겁니다. 시댁 집안은 제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아들이라는 사실에 경악을 했고, 시모는 그 자리에서 땅을 치며 저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 후회하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남편은 저를 계속해서 따라와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며 애원했지만 이미 완전하게 마음을 접은 상태라 조금의 미련도 없는 저는 제 팔을 붙잡고 있는 남편을 뿌리치고 엄마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배가 불러있던 형님이 거대 자궁 근종이라는 병을 앓고 있었다는 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었죠. 2번 다시는 임신을 하지 못할 정도로 상황이 꽤 심각한 것 같아 보였어요. 시모는 이런 상황이 되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희 집에 반복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엄마가 한두 번 경고를 주셨는데 시모가 계속해서 현관문을 두드리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신 엄마는 그동안 억누르고 참고 있던 감정을 터뜨리셨고 잔물을 한 바가지 퍼서 시모의 얼굴에 냅다 뿌려버렸어요. 시모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저희 가족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사부인,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어른으로서 본이 되지 못한 행동을 보여서 많이 실망하셨을 텐데 앞으로 살아가면서 갚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새아가를 우리 집 며느리로 다시 들여보내주세요. 제가 이 나이에
언제 손자 얼굴 한번 보겠어요? 간이며 쓸개며 다 빼드릴 테니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기회요? 그쪽은 내 딸에게 기회를 한 번이라도 줬었나요? 내 딸이 당했던 것만 생각하면 지금도 피가 거꾸로 솟는다고요. 그쪽 집안의 며느리가 될 바엔 내가 끼고 사는 게 100배 1000배 낫겠어요. 지금이야 당연히 손자 얼굴 보고 싶으니 용서를 구하시겠지만 사람 인성이라는 게 쉽게 변하지 않거든요. 분명 또 다른 무언가가 제 딸의 눈에 눈물을 쏟아내겠죠. 혹시 알아요? 손자만 걷어들이고 내 딸을 내치실지도 모르죠. 한 번 속지 2번은 속지 않습니다. 2번 다시 저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한 번만 더 나타나면 그땐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본인들이 선택한 길 감당하시고 사셨으면 좋겠네요. 장모님, 저도 이렇게 무릎 꿇을게요. 남편이 돼가지고 아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사랑으로 감싸줬어야 했는데 전부 다 제 잘못입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입덧이 심하면 딸이라는 엄마의 말에 형수님은 아들이고 그런 상황들이 비교가 돼서 너무 답답한 마음에 저도 모르게 함부로 대했던 것 같아요. 2번 다시 이런 일 없도록 할 테니까 딱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정말 이대로 헤어지고 싶지 않아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그동안 죄를 짓는 것 같아 너무 마음이 안 좋았었는데 평생 갚으면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모님, 제가 그래도 사이로서 잘해드렸던 적도 있었잖아요. 내 딸에게 평생 씻지 못할 아픔을 줘놓고서 용서해달라고? 자네가 2발 뻗고 잘 수 있게 만들 것 같아? 당장 돌아가게. 엄마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셔선 뒤늦게 저희 집에 도착한 남편에게도 찬물을 한 바가지 퍼부으셨습니다. 아빠는 뒤에서 지켜보고 계시다가 남편의 멱살을 잡은 뒤 밖으로 패대기 친 다음 2번 다시 찾아오지 말라며 현관문을 강하게 닫으셨어요. 그날 이후 남편과 시모는 몇 번 더 찾아왔지만 저희가 완강하게 거부하자 결국 포기하게 되었고 숙려 기간 또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남편과는 남남이 되어 버렸죠. 제가 한 선택이 분명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해요. 그 집안에 들어가게 된다면 분명 또 다른 사건이 펼쳐지고 저와 제 아들에게 안 좋은 영향이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2번 다시 엮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 지내고 있던 어느 날 엄마가 얼굴을 붉히며 집으로 들어오셨는데 알고 보니 시모가 거액의 돈을 주겠다며 손자만이라도 데려가겠다고 조건을 내미셨어요. 그 말을 듣고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죠. 시모는 저를 원하는 게 아닌 손자를 원하는 거였고 아빠는 더 이상 엮이지 않기 위해 현재 다른 지역에 집을 알아보고 계시는 중입니다. 돈까지 건네주려는 시모의 행동은 정상적이지 않다며 분명 저희 가족에게 해가 될 수도 있다며 조용히 사라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하셨어요. 여기까지가 저희 가족이 겪게 된 일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가 걱정이네요. 그 사람들과 2번 다시 마주치고 싶지 않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저와 제 아들이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게 응원의 한마디 해주신다면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